여러분,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 박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우이가 제 얼굴에 대고 쏘아붙이더군요. 배운 거 없는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모욕적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전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일어나 상을 치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국내 최고의 대기업 임원, 최종 면접에 자신만만하게 들어선 신우이가 회장석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얼마나 새파랗게 질리게 될지를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여성의 가치를 학벌이나 직급 혹은 월급으로 판단하는 그릇된 시선 말이죠. 저 역시 한때 그 편견의 희생자였습니다. 단지 평범한 주부의 삶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침묵이 무지해서가 아닌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끝나는 날,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 저희 집은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막 귀국한 신우이, 세미에게 쏠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딸의 화려한 박사 학위증을 코팅해서 거실 텔레비전 바로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둘 거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박사라니, 우리 가문 대대로 박사는 내가 처음이다. 시어머니는 딸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듬뿍 얹어주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어디 지방대도 아니고 미국 명문대 박사 아니냐. 엄마도 참, 뭘 이런 걸 가지고. 저도 그냥 평범하게 공부한 것뿐이에요. 세미는 입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그 눈은 경멸감을 가득 담아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이런 시선에는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결혼하고 3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기로 결심한 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저는 무능력한 식충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세미야,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처럼 스펙 좋은 애는 대기업 임원 자리는 노려야지. 어설픈 중소기업 들어가서 월급 몇백 받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알아요, 엄마. 세미는 잘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국내 최고 그룹 몇 군데에 이력서 냈어요. 제 스펙이면 레드카펫 깔고 모셔가야죠. 재무이사나 전략기획실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세미의 빛나는 미래, 억대 연봉, 상류층의 삶 같은 주제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소외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민준 역시 어머니와 동생의 대화에 신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보란 듯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봤지? 여자는 세미처럼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어야 사회에서 대접받는 거야. 누구처럼 맨날 부엌에만 틀어박혀서 세상 물정 모르면 머리만 나빠진다고.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누구는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을 위해 직장도 사회적 관계도 모두 포기하고 집안일에 헌신한 아내. 그는 잊은 걸까요? 결혼 전 저 역시 자신만의 커리어와 위치가 있었던 여자였다는 것을. 제가 말이 없자 시누이 세미는 기세등등해져서 아예 저를 겨냥했습니다. 형님, 아까부터 저희가 거시 경제니 MA 전략이니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저는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관련 개념 몇 가지는 책에서 읽어봤어요. 책에서요. 세미는 경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형님, 진짜 웃기다. 이런 지식은 신문 몇 장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이론 체계를 명문대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야만 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요. 형님처럼 사이버 대학 겨우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이버 대학. 그녀는 의도적으로
제 학력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든 지식은 지식이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 아니겠어요? 현실에 적용이요. 그녀는 더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형님의 현실이 뭔데요? 오늘 장 봐서 얼마나 썼는지, 어느 집 콩나물이 더 싼지 계산하는 거요. 아이고, 형님, 제발 좀 웃기지 마세요. 사람은 각자 급이 다른 거예요. 형님 수준은 딱 부엌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식인들의 고차원적인 대화에는 그냥 입 다물고 듣기나 하세요. 어쩌다 한두 개는 얻어 걸릴지 모르잖아요. 배운 거 없으면 입 다물어요. 배운 거 없으면 입 다물어라. 박사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제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한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 지식뿐만 아니라 제 인격까지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무시하는 그 학위가 제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거에 제가 평생 그들이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만에 빠진 시어머니, 오만한 딸, 그리고 비겁하게 그들에게 동조하는 남편. 제가 사실을 말한들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허풍을 떤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다 먹었어요. 먼저 방에 들어갈게요. 저는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신우이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콧방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눈물을 쏟았습니다.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것도, 진짜 제 모습을 숨기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 과연 이게 맞는 길이었을까요?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경멸과 배신을 제 손으로 끌어들인 걸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제 비서 강우진 실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안세미 씨의 재무이사직 지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서류는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면접은 모레 오전입니다. 직접 면접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차갑고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 길고 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오만한 박사 신우이는 운명의 면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이야기의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침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강 실장의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회장.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세상, 다른 사람. 제가 지난 3년간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또 다른 저의 것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저녁 식사를 마친 오늘 밤. 그 잠자던 자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단호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수룩한 주부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JN그룹의 창업주이신 김진평 회장님의 외동딸 김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했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과 지위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지식과 인격만이 영원한 자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재벌가 자제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아닌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 다녔고 스스로 노력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했습니다. 국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아버지는 저를 바로 그룹에 입사시키는 대신 세계 최고의 명문대로 손꼽히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해외에서의 2년은 힘들었지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경영 지식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 압박감을 이겨내는 담력, 그리고 현대 여성으로서의 독립심을 배웠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을 때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출장길에 오르셨던 부모님이 타신 전용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분은 영원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의 어린 나이에 저는 거대한 기업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싸우는 동시에 온갖 탐정과 음모가 도사리는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먼 친척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수많은 멋진 남자들까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계산이 가득한 눈빛으로요. 그들은 슬픔에 잠긴 한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막대한 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이고 계산적인 관계들에 저는 환멸을 느꼈고 지쳐갔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김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는 그런 삶을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라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비밀리에 이사회를 소집했고 아버지의 가장 충성스러운 측근들 앞에서 제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회장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모든 경영권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그룹의 총괄 사장이신 박진수 사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삶,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저를 사랑해줄 진정한 사랑을 제 스스로 찾고 싶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반대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딱 3년만 시간을 주세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저만의 행복을 찾을 3년이 필요합니다. 3년 뒤에는 반드시 돌아와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보고와 주요 결정은 비밀 채널을 통해 저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취직했고 제 신분을 속였습니다.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평범한 여자라고요. 같은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민준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진실했으며 꾸밈 없이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적어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상류층의 위선에 지쳐 있던 제게 민준의 사랑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흠뻑 빠졌고 마침내 돈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결혼 결심을 알리자 박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니? 그 남자 집안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더구나.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당시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박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보안 기능이 탑재된 작은 휴대폰을 건네주셨습니다. 알겠다. 내 결정을 존중하마.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거라.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전화만 하면 내가 바로 달려갈게.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 봉황의 날개를 꺾고 제가 만든 금빛 새장 속에 안주하는 작은 참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가장 큰 실수는 제 신분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제 모든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니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며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돌려받은 것은 기만과 경멸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평범해지려 노력해도 속물들의 눈에 제 가치는 결국 학벌과 돈으로 측정될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자 저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운 거 없으면 입 다물어라. 신우이의 말이 다시 한번 씁쓸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무시하는 그 학위가 제가 만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세계 최고 명문대의 경영학 석사 학위가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박사 학위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학벌과 지위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게임을 하고 싶다면 기꺼이 놀아주죠. 현모양처 코스프레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회장이 돌아올 시간이 된 겁니다. 그 운명의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주부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하게 제 역할을 연기했지만 제 안에서는 지난 3년간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저의 이중 생활은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저는 가족을 위한 여자였습니다.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향기 나는 세제로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대할 때는 이전보다 더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시누이의 억대 연봉 취업 기회에 대해 자랑할 때면 저는 조용히 듣고 감탄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난하고 무시할 때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의 충격으로 제가 드디어 제 분수를 깨닫고 현실에 순응하기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침묵이 항복이 아니라 먹잇감을 덮칠 기회를 노리는 표범의 관찰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온 가족이 잠들면 그때부터 저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북으로 위장한 고성능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 사장님이 주신 보안포는 비밀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암호화된 가상 사설망을 통해 저는 JN 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저편에서 항상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강우진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후원하며 키운 인재였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인 그는 명석하고 유능했으며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처럼 여기셨고 자신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로 키우셨습니다. 제가 사라지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그에게 회장 비서실장 직책을 맡겼습니다. 박 사장님과 함께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 사장님 외에 제 신분과 계획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매일 저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자 업무 보고 드립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강 실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프로페셔널하고 정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새벽 3, 4시까지 일했습니다. 강 실장은 재무지표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부터 복잡한 인사 문제까지 그룹의 모든 상황을 제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듣고 분석하고 전략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사에 없었지만 저의 최종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중요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대한 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였을 뿐이죠. 그런 밤샘 근무는 피곤했지만 제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제 자신으로 돌아가 제 두뇌를 사용하고 영향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 동안의 답답하고 숨막히는 삶의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업무 보고를 마친 후 강 실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세미 씨 서류 말입니다만 정말 최종 면접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실제 능력이나 제가 조사한 그녀 부친의 불투명한 거래 내역들을 보면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둬요.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마음껏 자신감에 차고 오만해지도록 그 자리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믿게 만들라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 실장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비밀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저를 위해 아주 특별한 면접을 준비해줘요. 면접관은 바로 나. 그리고 유일한 지원자는 그녀가 될 그런 면접을. 제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저는 단지 신우이의 가면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과 자만심을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와 강 실장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희극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JN그룹의 최종 면접 통보 이메일을 받은 세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그녀는 온 가족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스펙을 보고 감히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얼굴 없는 회장이랑 면접 한 번만 보면 끝이에요.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겠죠. 재무이사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 누구 자리겠어요? 시어머니는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온 동네방네 딸이 국내 최고 그룹의 임원이 될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들 민준에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세미가 임원되면 너도 그깟 회사 때려치워. 동생한테 부탁해서 그쪽에 있는 영업팀장 자리 하나 달라고 해. 가족끼리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니? 그때 되면 연봉도 억대가 넘을 거고 어깨 쫙 펴고 다닐 수 있을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과일을 깎고 있는 저를 돌아보며 동정심 가득한 말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 봤어? 똑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일까? 당신이 쌤이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사과를 깎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고생? 어디 한번 기다려봐. 진짜 고생이 뭔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마음껏 웃고 마음껏 자만해도 그 마지막 순간을 즐기라고. 앞으로 이틀 뒤 비밀의 장막이 걷히면 당신들의 그 모든 웃음과 오만함이 경악과 치욕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그 운명적인 저녁 식사 이후 시댁에서의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숨 막히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의 무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천재 박사님의 귀환이라는 연극의 주연 배우였고 저는 어두운 구석에 앉아 조용히 결말을 기다리는 이름 없는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지적 수준을 가족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세미는 본격적으로 상류층 입성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몇 년간의 고된 학업으로 지친 몸을 쉬게 한다며 일주일 내내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식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매일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대신 휴대폰으로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냐고요? 당연히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콩나물 한 봉지를 더 샀다고 낭비라며
타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박사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카드 결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쟤는 미국 물 먹어서 그래. 이제 한국 돌아왔으니 옷차림도 배운 사람 티가 나야지. 너처럼 후줄근하게 다닐 순 없잖아. 나중엔 높은 사람들만 만날 텐데 체면이 중요하지. 시어머니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제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무급 가정부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미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명품 구두 상자를 치우고 그녀가 딱 한 번 입은 비싼 옷을 손빨래했습니다. 제 순종적인 태도는 그들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호화로운 휴식이 끝나자 세미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최신형 노트북 앞에 몇 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박사 학위 정도면 회사가 자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회사를 골라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온 가족에게 선언했습니다. 월급 200~300 주는 어설픈 회사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제가 2시간 동안 푹 끓인 갈비찜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제 수준에 맞는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만 지원할 거예요. 직급은 최소 차장급 이상, 아니면 부서장. 초봉은 최소 5~6천은 돼야 제 노력에 대한 보상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을 빛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여신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곧 온 가족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세미가 고른 최고의 타겟 리스트에는 당연히 JN그룹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미는 제 회사의 로고가 떠있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예요. 듣자 하니 창업주 회장은 돌아가셨고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베일에 쌓인 상속자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아주 미스터리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던데 흥미롭네요. 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제 자신의 비밀스러운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저는 금세 표정을 감췄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재무이사를 뽑고 있어요. 세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구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해외 학위 소지자, 대기업 경력, 거시적 전략 기획 능력. 이건 뭐 그냥 저를 위해 만든 자리네요. 여기에 지원하면 100% 연락 올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JN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기업에도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치 여왕이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댁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박사딸을 모셔가려는 회사들의 전화와 이메일을 기다렸고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박사 학위라는 스펙은 강력한 자석처럼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당겼습니다. 세미의 면접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몇 시간씩 화장과 머리 손질에 공을 들였고 가장 비싼 오피스룩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구직자라기보다 시찰 나온 여왕님 같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태도로 면접 후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휴, 그 회사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면접관들 수준이 너무 낮더라.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전부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들이야. 내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몇 마디 했더니 다들 눈만 껌뻑거리더라니까. 또는 저 그룹은 너무 짜. 이사급 자리인데 연봉 8천을 제시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웃어줬지. 제 능력에 그 정도 월급은 커피 값밖에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해줬어. 청아극 꼴찌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세미가 그려주는 상류층의 꿈에 취해 곧 온 가족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 속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도 밤마다 모두가 잠든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무 보고서를 읽고 경영 전략을 분석하고 거대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가정부와 회장, 두 개의 평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두 세계가 만나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도화선은 세미가 바로 제 회사로부터 면접 제안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겨졌습니다. JN그룹 재무이사직 면접 안내라는 정중한 제목의 이메일이 세미의 휴대폰 화면에 뜨자 시댁은 환희로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미가 이미 그 자리에 합격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뭐랬어. 우리 딸이 최고라니까. 대기업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세미는 겸손한 척했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엄마, 아직 인사팀장이랑 사장 면접만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얼굴 없는 회장 면접이 남았지만 뭐 그냥 형식적인 절차겠죠.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네 실력을 마음껏 보여줘. 그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어 버리라고. 세미가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온 가족은 그녀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것처럼 정성껏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비싼 정장을 직접 다렸고 남편은 할부로 산 낡은 차로남아 동생을 회사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면접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의기양양한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땠어? 잘 봤지?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세미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냥 뭐 그럭저럭요. 대기업이라길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던데요. 인사팀장은 늙어서 그런지 교과서에나 나오는 뻔한 질문만 하고 사장님은 부엌에 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날카롭기로 소문난 저희 인사팀장님의 질문이 뻔한 것이라니. 세미가 말하는 그 뻔한 질문은 사실 지원자의 사고방식과 담력을 시험하는 고전적인 상황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마 세미는 실전 경험 없이 책에서 배운 이론만 앵무새처럼 떠들었을 겁니다. 그 사장님은 어땠는데? 엄청 까다롭다던데.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이요. 세미는 비웃었습니다. 엄격해 보이긴 하던데 겉모습뿐이더라고요. 제가 자금 유동성 재편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 날카로운 반박 한마디 못하던데요. 아마 나이가 많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을 못 따라오는 거겠죠. 제가 거기 입사하면 오히려 제가 그분께 최신 금융기법에 대해 몇 가지 가르쳐 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친구이자 맨손으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군 박 사장님, 업계의 그 어떤 경쟁자도 두려워하는 늙은 여우가 제 박사 신우이의 눈에는 가르침이 필요한 구시대적인 늙은이로 보인 겁니다. 세미의 오만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 면접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모두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과 인사팀장님께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압박할 필요 없이 마음껏 떠들게 내버려 두라고. 맹목적인 자신감에 빠지게 만들라고요. 먹잇감이 자신만만할수록 함정에 빠졌을 때의 충격은 더 큰 법이니까요. 그럼 합격은 문제 없겠네. 결과는 언제 나온대?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회장님과의 최종 면접 일정을 통보해 준대요. 근데 뭐 형식적인 절차겠죠.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면 누구 자리겠어요? 그날 이후 세미는 집안의 여왕처럼 군림했습니다. 물 한 잔 스스로 떠다 마시는 일조차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제가 시중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진짜 하녀처럼 대하며 거만한 태도로 명령했습니다. 형님, 오렌지 주스 한 잔만, 설탕 빼고 얼음 조금만. 이 옷 왜 아직도 얼룩이 안 빠졌어요? 손이 왜 이렇게 무뎌요? 오늘 저녁은 랍스터 먹고 싶네. 할 줄은 알아요?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세미가 곧 높은 사람이 될 테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여왕처럼 저를 발밑에 개미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명의 그날 제가 더 이상 하녀가 아닌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회장으로 서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세미 씨, 당신의 연극은 곧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사는 바로 제가 쓸 겁니다. JN 그룹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시댁은 극도의 환희와 망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미가 재무이사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인 장밋빛 미래, 상류층의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존재, 지워져야 할 얼룩이 되어갔습니다.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견딜 수 없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용한 무시와 가끔의 잔소리 정도였다면 이제는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미 숨 막혔던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제가 유일한 피고인으로 서고 제 죄목이 무능하고 자격 없음인 재판정이 되었습니다. 세미야, 시어머니는 딸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다정하게 말하다가 저를 쳐다볼 때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임원되면 우리도 이사해야지. 이런 낡은 아파트 단지는 내 수준에 안 맞아. 내 친구나 동료들이 다 부자들일 텐데 이런데 놀러 오면 비웃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미는 콧방귀를 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펜트하우스나 타운하우스에 살아요. 엄마. 최소한 보안 잘 되고 수영장 딸린 고급 주상복합으로 이사는 가야죠. 나중에 손님 접대도 해야 하잖아요. 옆에 있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가 괜찮은 아파트 좀 알아볼게요. 쌤이 첫 월급 받으면 바로 집 보러 가요. 그들은 새 집, 새 차, 유럽 여행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엄청난 재산을 손에 쥔 사람들처럼요. 그 대화 내내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의견을 묻지도 그 빛나는 미래에 제 자리가 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가족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파출부일 뿐인 것처럼요. 하지만 잔인함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나누는 그들 세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멀리 있어 못 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쌤이 일 안정되면 저도 제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문제랄 게 뭐가 있니?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서연이와의 문제요. 남편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세미가 대기업 이사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달라질 텐데 우리도 격을 맞춰야죠, 엄마. 제가 언제까지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랑 같이 다닐 순 없잖아요. 친구들이나 세미 동료들이 보면 비웃을 거예요. 잔앙대, 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계산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다. 뭐,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지. 걔가 착하고 부지런한 건 인정하지만 시대가 변했잖니. 착하고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너한테는 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여자.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한 거지. 빌부터 사는 짐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짐덩어리. 빌부터 산다. 평생을 약속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일단 두고 보죠. 세미의 거만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JN 그룹 들어가면 인맥이 확 넓어질 거예요. 오빠한테 어울리는 재벌가 딸이나 최소한 장관 딸 정도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예쁘고 돈 많고 오빠 출세에도 도움될 거고요. 촌스러운 형님보다 만 배는 낫죠. 하지만 서연이는 어떡하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내보내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뭐가 너무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걔가 뭐가 불쌍해? 부모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애를 우리가 거둬줬잖아. 우리가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앉았을 애야. 몇 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이혼할 때 위자료 조금 쥐어주면 돼. 몇 년간 일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라고 해. 그 정도면 우리가 엄청 잘해주는 거지. 걔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해. 맞아요, 오빠. 세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요. 형님 같은 여자는 딱 파출부나 어울려요. 운 좋으면 배달기사나 경비 아저씨 같은 사람이 데려가겠죠. 어떻게 우리 오빠 짝이 되겠어요. 오빠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랬군요. 그들 눈에 저는 그저 쓸모 없어진 물건, 더 좋은 새 물건으로 교체하기 위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랑과 정은 그저 거둬줌이었고 은혜였으며 제게 예정된 결말은 헐값에 퇴직금을 받고 쫓겨나는 파출부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극도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저를 버리고 싶다고요? 저를 끝까지 짓밟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왜 제가 잔인해지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쓰는 사람, 누가 빈손으로 쫓겨나고 누가 파출부 신세가 될지 결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당신들이 아닐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아내의 마지막 연약함은 그들의 모욕적인 말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보안폰을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강 실장.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때가 됐어요. 모레 면접, 최고의 시나리오로 준비해줘요. 그날 밤, 강 실장과의 통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면접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만심에 빠져 연기하고 있는 이 연극 전체의 마침표를 찍을 완벽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처는 동력이 되었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냉철하고 단호하며 그 어떤 타협도 없는 회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면접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재무 관련 전문적인 질문들을 준비할까요? 아니요.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전문적인 건 다른 사람들이 묻게 하고 저는 그녀에게 교과서적인 지식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을 거예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을 겁니다. 인격에 대해서. 강 실장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좋아요, 강 실장.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해요. 저를 위해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옷과
아주 뜨거운 차 한 잔을 준비해줘요. 모레 면접,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많을 것 같네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가에 제사가 있어 며칠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어서 그들의 빛나는 미래 계획을 더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며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JN타워 최상층 회장 집무실 바로 위에 위치한 그룹의 비밀 펜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생전에 아버지가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보시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강 실장 및 비서팀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골랐고 안에는 하얀색 실크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 지적인 이마를 드러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지만 권력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예전에 어수룩한 주부 김서연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카리스마, 그리고 비밀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로 JN그룹의 회장 김서연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연극을 시작해 볼까요? 한편 다른 세상에서는 신우이 세미가 최고의 기분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미래, 상류층으로의 진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내내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복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런 건 이미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녀는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외모야말로 베일에 쌓인 권력자 회장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사로잡을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거의 3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리는 공들여 웨이브를 넣었고 얼굴은 지적이면서도 약간의 도도함이 느껴지도록 날카롭게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상은 어머니의 카드로 막 구입한 가장 비싼 흰색 명품 정장이었습니다. 미래의 여성 임원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를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옷이었습니다. 세미가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딸, 오늘 꼭 사모님 같다.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다.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세미야, 오늘 진짜 멋지다. 이 기세로 면접 들어가면 그 회장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바로 합격시킬 거야. 남편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미는 자만심 가득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쫙 펴고 최신상 에르메스 백을 든 채 어머니와 오빠의 환호 속에서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곧 발을 들일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가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던 촌스러운 형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세미는 자신만만하게 JN타워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허리 숙여 인사하는 직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미 이곳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정중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최상층으로 이끌었습니다. 안세미님, 오늘 최종 면접은 저희 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말에 세미는 놀라면서도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가 그만큼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는 증거였습니다. 미스터리한 회장이 분명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예술 작품들로 장식된 호화로운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비서가 최고급 원두 커피를 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사급 후보자에 걸맞은 극진한 대우였습니다. 세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우아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입사하면 제일 먼저 저 늙은 인사팀장부터 갈아치워야지. 그 다음엔 구시대적인 박 사장의 부서들을 전부 뜯어고칠 거야. 내가 서구의 선진 경영 기법을 가져와서 이 고리타분한 사람들에게 진짜 현대 금융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녀가 권력의 단꿈에 빠져 있는 동안 바로 옆방의 단방향 거울을 통해 저와 강 실장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자신만만한데요, 회장님. 강 실장이 약간의 비웃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음껏 자신만만하게 둬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만은 무지의 무덤이죠. 자신감이 클수록 추락의 고통도 큰 법이니까. 저는 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때가 됐어요. 우리의 연극을 시작하죠.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세미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기다림은 굴욕이었습니다. 막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물어보려던 순간 맞은편에 거대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검은 정장 차림에 강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미는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조사해서 이 남자가 회장의 특보이자 그룹의 실세인 강우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환심을 사는 것도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실장님. 재무이사직 지원자 안세미입니다.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 실장은 그녀의 미소에 화답하는 대신 냉담하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는 문을 잡고 그녀가 먼저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세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권력자일수록 다가가기 어려운 법이니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가슴을 편 채 자신의 빛나는 미래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 육중한 문 안으로 자신만만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최종 면접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세미가 높고 육중한 문을 통과했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압도한 것은 내부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회의실이나 면접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원수가 사용하는 개인 서재와도 같았습니다. 방은 놀랄 만큼 넓었고 거대한 곡선형 통유리창이 타워의 한쪽 코너를 감싸 안으며 발 아래의 분주한 도시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짙은 갈색의 원목 바닥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되고 고급스러운 가죽 장정의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나무와 낡은 책, 그리고 은은한 향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권위적이면서도 지적인, 동시에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초슬림 노트북과 크리스털 문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 회장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아주 높은 검은색 가죽 의자는 문 쪽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의자에 앉은 사람의 검은 정장 어깨선 일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회장. 그는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스터리하고 압도적인 기운의 세미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자신감은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는 긴장감과 약간의 위축감이 들어섰습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상대를 압도하는 힘, 이것이 진짜 상류층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들어온
강 실장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하는 가벼운 잠금쇠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더욱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재무이사직 최종 후보자 안세미 씨가 도착했습니다. 강 실장은 멍하니 서 있는 세미를 향해 몸을 돌려 정중하면서도 거리감 있게 소개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JN그룹 이사회 의장,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최고 권력의 상징인 거대한 검은색 가죽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1cm씩 움직일 때마다 마치 망치가 세미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고 핸드백 끈을 꽉 쥔 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프로페셔널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늙거나 젊은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습이었습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 호화로운 공간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세미의 입가에 걸려있던 자신만만한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이내 일그러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경악으로 커졌고 동공은 공포로 수축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가의 에르메스 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정적 속에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형, 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오만함, 모든 자신감, 모든 상류층의 꿈이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 있는 회장석에 앉아 카리스마 넘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갑고 낯선 눈빛과 비밀스러운 미소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배운 것 없는 촌스러운 무능력자, 바로 그녀의 형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그녀를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경악으로 커진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가 쌓아 올린 허상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곳,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존재 자체가 그녀의 오만함에 가하는 가장 큰 충격이자 가장 강력한 딱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세미는 마침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형님이 왜 여기에 있어요? 여긴 회장실이잖아요. 당신 여기 청소부죠? 맞죠? 몰래 들어와서 앉아본 거죠? 경비, 여기 누가 무단 침입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해줄 누군가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기가 벌레처럼 여기던 형님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라니. 동화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강 실장이 그때서야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세미 씨, 정숙해 주십시오. 이곳은 회장님의 집무실이며 당신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저희 JN그룹의 김서연 회장님이십니다. 그 어떤 착오도 없습니다. 강 실장의 단호한 확인은 세미가 현실을 부정하려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다시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명품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김서연 회장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말도 안 돼, 고아라면서. 저는 충격에 빠진 그녀를 보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때요, 박사님?
많이 놀랐나 보죠. 당신이 무시하던 배운 것 없는 형님이 오늘 당신을 면접 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인생 참 재밌지 않아요? 제 조롱 섞인 말은 세미를 공황 상태에서 끌어냈지만 대신 지독한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무능력자, 배운 거 없으면 입 다물어라 같은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이 직장을 구한 뒤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을 스스로 짓밟고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가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수치심과 굴욕, 그리고 공포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제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희열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안샘이,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가장 재미있는 연극, 가장 쓰디쓴 면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몇 분간의 정적 끝에 세미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굴욕적인 장소를 박차고 나가는 대신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그녀의 오만한 본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변명거리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신, 우리를 속였어.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우리 가족을 기만하고 조롱한 거야. 당신은 교활한 사기꾼이야. 저는 그저 가볍지만 권위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마치 실수를 저지른 부하 직원을 내려다보는 회장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속였다고요, 안세미 씨? 제 기억으로는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자랑한 적도 없고 부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겉모습만 보고 저에게 촌뜨기, 무학력자, 식충이라는 딱지를 붙였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속인 걸까요? 제 질문에 세미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됐어요. 저는 논쟁하기 싫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건 면접 때문이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앉으시죠. 저는 맞은편에 노인 지원자용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의자는 제 거대한 책상 앞에서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를 악물고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안세미 씨. 저는 그녀의 이력서 파일을 집어들고 넘겨보았습니다. 이미 한 글자 한 글자 다 외우고 있었지만요. 이력서가 아주 훌륭하군요. 아주 똑똑하고 야망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질문 대신 다른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인생 철학이 완벽을 추구하며 평범함을 거부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아주 멋진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안세미 씨가 정의하는 평범함이란 무엇입니까? 세미는 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면접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생각하는 평범함이란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삶입니다. 꿈도 야망도 없이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을 사는 것, 마치 부엌에만 틀어박혀 사는 여성들처럼 사회적 지위나 커리어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정의네요. 그렇다면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과 자식이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들의 삶 말입니다. 혹시 당신 눈에는 그런 희생마저도 평범함의 한 형태로 보이는 건가요? 제 질문은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세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한 희생도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뭐죠? 저는 그녀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고 임원직함을 다는 것만큼 고귀하지는 않다는 건가요? 존중받을 자격은 없고 그저 비난과 무시를 받아 마땅하다는 건가요? 안세미 씨. 세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특기 사항에 뛰어난 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가졌다고 적었군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학력이 자신보다 낫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명목상으로나마 자신의 형님인 연장자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무능력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세미는 더듬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업 면접이 이렇게 인성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이력서 파일을 덮어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공포에 질려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이며 낡은 도구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남편이 힘들 때 곁을 지키고 청춘을 바쳐 가정을 일군 아내가 더 이상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더 가치 있고 나은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마땅한 걸까요? 제 마지막 질문은 그들 가족의 가장 은밀한 음모까지 건드렸습니다. 세미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대답하는 대신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세미 씨, 그거 알아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제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기업은 재무적인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도덕과 인격의 부패로는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면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경영 철학, 그리고 인생 철학은 우리 JN그룹의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군요. 이 재무이사 자리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당신의 그 인격으로는 앞으로 그 어떤 대기업도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제 선고는 부드러웠지만 더없이 잔인한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의지해왔던 학벌에 대한 자만심과 자부심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세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치욕적으로, 그리고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강 실장이 들어와 냉담하게 손짓했습니다. 안세미 씨, 나가주시죠. 세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황급히 집어들고 마치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 제 손에 의해 미래 전체가 닫혀버린 그곳에서 말입니다. 제 말들은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 세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박사라는 자존심의 성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지원자용 의자에 앉아 작고 비참하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자기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거라 기대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형님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어째서? 그녀는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이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당신은 자격 없어.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배운 것 없는 주부인 제가 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고집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편협함에 진력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제어판의 작은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제 등 뒤의 원목 벽이 조용히 양쪽으로 갈라지며 거대한 인터랙티브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세미는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기술이었을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리더로서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당신이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똑똑히 보여주죠. 저는 어느새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서 있던 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선명하게 스캔된 졸업장이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MBA, 재무 및 전략 전공,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인쇄된 이름은 바로 김서연이었습니다. 세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습니다. 하버드 석사?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그녀가 다닌 학교보다 훨씬 더 명성과 권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학벌에 대한 자부심은 또다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건 위조된 거야. 당신이 서류를 위조했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의심에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안세미 씨, 당신은 박사잖아요. 세계 최고 명문대의 학위를 위조해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 텐데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나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과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 저명한 교수들과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가운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학위증을 들고 서 있는 사진. 그때 부모님의 미소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내 학력에 대해 거짓말한 적 없어요. 저는 추억을 되새기듯 아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기를 선택했을 뿐이죠. 나에게도 빛나는 커리어와 미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 평범한 삶을 찾고 싶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했어요. 행복은 학벌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내 희생이 존중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사람의 마음이 학벌과 돈이라는 편견에 가려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것도 모두 내 착각이었어요. 저는 다시 세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 가족이 내게 그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당신들은 주부의 친절과 희생이 당신들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으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세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말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아주 재미있는 단편 영화를 한 편 같이 볼까요? 당신이 아주 뛰어난 주연 배우 중 한 명으로 출연한 가족 드라마를 말이죠.
강 실장이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사진이 아닌 바로 얼마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숨겨둔 녹음기로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음성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샘이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처럼 사이버 대학 겨우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형님 수준은 딱 부엌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식인들의 고차원적인 대화에는 그냥 입 다물고 듣기나 하세요. 형님 같은 여자는 딱 파출부나 어울려요. 그들이 뱉었던 모든 독설과 모욕적인 말들이 이 권위 있는 공간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불타는 채찍이 되어 세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가 굴욕감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사라는 오만한 자존심은 그녀 자신의 어리석은 말들에 의해 남김없이 벗겨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미가 자신의 수치심을 충분히 곱씹을 수 있도록 그 침묵을 길게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피로와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세미 씨, 봤죠? 오늘 이 모든 일은 내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오만함과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스스로를 이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겁니다. 당신은 학식이 있고 학위도 있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학식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모욕하는 데 사용했어요. 당신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어떤 명문대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잊었어요. 바로 인격입니다. 저는 다가가 책상 위에 있던 그녀의 이력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인격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폐기물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이력서 파일을 구석에 있는 문서 세단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박사 학위증, 화려한 경력, 그리고 그녀의 미래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나의 최종 판결입니다. 문서 세단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신우이의 화려했던 이력서, 온 가족의 자랑거리였던 그것은 이제 쓰레기통 속의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제 행동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미의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버리는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붉은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수치심은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 감히,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 이 자리에 앉았다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당신의 이 교활한 실체를 세상에 다 알려버릴 거야. 민준 오빠한테 다 말할 거라고. 아, 그래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그 민준 오빠는 지금 당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텐데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쁠 테니까. 저는 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태블릿 PC의 버튼을 누르자 제 뒤에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카메라 시스템과 연결된 라이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곳은 시댁의 거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민준이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미의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변호사 1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JN그룹의 최고 변호사 중 1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와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민준 씨, 저희는 이 주택의 소유주이신 김서연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공식적으로 통보하러 왔습니다. 두 분은 24시간 내로 이 집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내쫓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이건 내 아들 집이야.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어도 우리 아들 거라고. 당신들한테는 그럴 권리 없어.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주택은 김서연님의 혼전 재산입니다. 이민준 씨는 이 주택에 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더불어 두 분은 곧 이혼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따라서 김서연님은 자신의 재산에서 관계없는 분들의 퇴거를 요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닫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서명이 이미 되어 있는 이혼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면접실에 앉아 스크린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세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이 모든 걸 계획했어.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이 길로 걸어 들어온 거죠. 당신들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세미 씨, 우리의 면접은 이걸로 끝입니다. 당신은 탈락했습니다. 재무이사 자리뿐만 아니라 인격 시험에서도요. 이제 그만 돌아가 보세요. 지금 당신 가족에게는 당신이 아주 필요할 것 같네요. 제 말에는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듯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다가와 차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세미 씨, 이쪽입니다. 채세스 안nen고 세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박사의 기품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오가 담긴 눈으로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쫓겨나는 개처럼 초라하게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온몸에 안도감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모든 원한은 공정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오만한 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강 실장이 다가와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강 실장. 강 실장 없었으면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제 책임인걸요. 그는 그렇게 대답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요. 이혼 서류는 보냈고 퇴거 통지도 했으니 나머지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법적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들이 더 더러운 수법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빛과 진실의 편에 서 있었고 제게는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돈과 권력 그리고 충성스러운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수라장이 된 집으로 돌아가 울부짖는 어머니와 망연자실한 오빠를 마주했을 때 세미는 아마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말 배운 거 없으면 입 다물어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때로 가장 비싼 교훈은 책이 아닌 인생 그 자체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첫 번째 교훈을 위해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세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JN타워를 떠났습니다. 유학파 박사의 자부심은 단 한나절 만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회장석에 앉아있던 저의 모습, 차갑고 권위 있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 선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악몽일 뿐이야. 나를 모욕하기 위해 꾸민 연극일 거야. 그녀는 오후 내내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에게 이 굴욕적인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함께 복수할 방법을 찾고 저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세미가 마주한 첫 광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친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오빠 민주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거리며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무심한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세미야. 세미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돌아왔구나. 면접은 어땠어? 회장은 만났니? 어떻게 됐어? 세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엄마. 끝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합격한 거지? 재무이사가 된 거지? 이제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년한테 복수할 수 있는 거지? 세미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 떨어졌어요. 떨어져. 왜?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한데 왜 떨어져? 왜냐하면 세미는 흐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면접 본 사람, JN그룹 회장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으니까. 바로 서연이 그 여자였으니까요. 방 안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세미를 그리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황 상태에서 어리둥절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거지. 서연이가 회장이라고. 웃기지 마. 사이버 대학이나 겨우 나오고 맨날 부엌에만 틀어박혀 있던 애가 어떻게 회장을 해? 사실이에요, 엄마.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세미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하버드 석사 학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룹 창업주 딸이었어요. 우리 모두를 속인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전부 다 속여왔다고요. 마침내 세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마치 원자폭탄처럼 그들 모자의 모든 자존심과 희망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해졌습니다. 그랬군요. 자신이 그토록 촌뜨기, 무학력자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신보다 수만 배는 더 고귀한 신분과 학식을 가졌던 겁니다. 자신이 식충이라고 여겼던 며느리가 사실은 거대한 기업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뱉었던 모든 독설과 행동들이 불타는 채찍이 되어 자신의 얼굴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굴욕감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에게 퍼부었던 경멸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아내를 모욕할 때마다 비겁하게 침묵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착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유능하고 부유했던 아내를 제 손으로 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잠식했습니다. 세상에,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노와 아쉬움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잘해줬을 텐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다면 쓰레기처럼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후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돈과 지위를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벨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이삿짐 센터 유니폼을 입은 남자 2명과 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준 씨, 강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댁의 개인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24시간의 퇴거 시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강 실장의 감정 없는 통보를 듣고서야 그들 가족은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직원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미의 명품 옷들, 시어머니가 사들인 장식품들이 모두 빠르게 박스에 담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들은 초라하게 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랑했던 그 집에서 말입니다. 거실을 지날 때 시어머니는 벽에 걸린 액자를 돌아봤습니다. 한때 세미의 박사 학위증이 걸려있던 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침묵과 굴욕 속에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무너진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과 체면을 모두 잃어 무너졌고, 세미는 빛나던 미래가 연기처럼 사라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평생 다시는 찾지 못할 아내와 행복을 잃어버렸기에 무너졌습니다. 지진은 지나갔고 그 뒤에는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파괴된 한 가족의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서 쫓겨난 후 제 삶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연기하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 진짜 모습, 제 신분과 책임을 되찾았습니다. 민준과의 이혼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기만적인 행동과 모욕적인 태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제 소유의 집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한 사실 덕분에 재산 분할 다툼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제게 바랐던 그대로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어떤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자유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후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풍문으로 듣기로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마저 팔아 생활비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력서에 5점을 남긴 세미는 오만한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민주는 절망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이야기였고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그룹 경영에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회장 자리는 처음에는 무거운 짐이자 책임감이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열정과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지식과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결합하여 그룹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독단적인 권력이 아닌 이해와 존중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저 역시 평사원이었던 적이 있기에 직원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벌이나 인맥이 아닌 능력과 헌신이 최우선으로 인정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제 리더십 아래 JN그룹은 강력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름을 딴 진평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꿈을 이어주고 지식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젊고 유능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 회장으로서의 제 모습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대학과 경제 포럼에 강연자로 초청받았고 그때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한때 평범한 주부였고 무능력하다는 오해와 무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믿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편견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열정과 자존감의 불꽃을 끄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부엌에서든 성공의 정점에서든 끊임없이 배우고 헌신하십시오. 진정한 지식과 선한 인격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치지 않았습니다. 바쁜 업무와 소박한 기쁨 사이를 흐르는 잔잔한 강물과 같았습니다. 가끔 주말 오후면 저는 민준과 살았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지 않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무료 도서관으로 꾸몄습니다. 익숙한 소파에 앉아 아이들이 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역시 지금의 저를 만든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비싼 교훈을 주었고 저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직접 접은 종이꽃을 제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선물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날, 새로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어둠을 헤치고 빛을 찾아낸,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추는 한 여왕의 새벽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욕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권위 있는 회장석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했던 한 여성의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서연의 통쾌한 역전극은 우리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짜릿함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보이지 않는 편견,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막장 가족 드라마나 직장 내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이자 지성과 인격, 그리고 자존감의 힘을 찬양하는 서사시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겉모습이나 학벌, 지위만으로 타인의 가치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연의 시댁 식구들, 특히 박사 신우이 세미는 바로 그 유독한 편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주부, 학력이 낮아 보이는 서연을 보고 재빨리 무능력자, 식충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책의 내용을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표지만 보고 책 전체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들은 그 평범하고 순종적인 모습 뒤에 하버드 석사라는 화려한 과거와 평생 닿을 수 없는 신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타인을 대할 때 겸손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청소부든 평범한 주부든 그 누구도 무시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희생했으며 어떤 잠재력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이 입는 옷이나 타는 차, 명함에 적힌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인격, 친절함, 영혼의 깊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조용히 기여하는 헌신에 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보냅니다. 당신이 오늘 무시하는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학위와 학식, 즉 교과서적 지식과 삶의 지혜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세미는 박사입니다. 높은 학위를 가졌고 깊은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존중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식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짓밟고 계급을 나누고 오만하게 구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식이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운명의 그 면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회장으로서 서연은 세미에게 거시 경제나 복잡한 경영 전략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격에 대해, 평범함에 대한 정의에 대해, 희생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던지는 진짜 면접 질문이었습니다. 한 기업은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지만 좋은 인격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미는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탈락했습니다. 그녀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공허하고 편협한지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형님의 희생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하 직원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짓밟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학위가 성공을 위한 입장권일 수는 있지만 당신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끊임없이 지식을 연마하되 당신의 영혼을 가꾸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겸손과 연민이야말로 진정으로 학식 있는 사람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과 힘을 주는 교훈은 서연의 지혜로운 반격 과정일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리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 그녀는 무의미한 말다툼이나 눈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자의 침묵이 아닌 기회를 기다리는 호랑이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계획으로, 분노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연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침묵과 관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고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침묵할 때 상대는 방심하고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서연의 침묵을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속내와 음모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고 그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후에도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무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 운명의 면접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잘 짜인 한 편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미를 오만의 절정까지 날아오르게 한 뒤 그곳에서 굴욕의 나락으로 곧장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명석함 뿐만 아니라 엄청난 담력과 자기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불의와 모욕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큰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전체 그림을 관찰하고 진실과 증거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를 선택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때와 장소를 가린 한마디는 수천 마디의 논쟁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집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결코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과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연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자랑스러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랑을 찾기 위해 부와 신분을 과감히 포기했고 그 사랑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과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이 헌신적인 주부인 동시에 유능한 회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어떤 하나의 역할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한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조용히 희생하며 무시당했던 서연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것에 자만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의 앞에서 침묵했던 민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항상 인격적으로 살고 타인을 존중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김서연 회장의 면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어떤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저희 커뮤니티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듣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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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